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오늘부터 파이널 특강 진행해 볼게요. 파이널 특강. 자, 간단하게만 이제 OT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특강을 쭉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 빠르게 한번 쫙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강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 파이널 교재를 먼저 파이널 교재 한 섹터, 예를 들면 법인 파트를 공부한다면 파이널 교재를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한번 법인 파트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병행을 최소한 한 번 정도 1회 이상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이널 교재 계속 반복하시는데, 파이널 교재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 반복할 때 혹시 좀 혼자 볼 때에 잘 안 봐지시고 혼자 보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번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걸로, 제가 일부러 이번 강의는 이렇게 교재 자체를 띄워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교재 보는 느낌으로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을 때에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투리 시간, 공부하다가 이제 뭐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시간 내가지고 이제 민법 공부하실 분들 중에 특별히 할 게 없는 분들은 막 뭔가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플레이 시켜놓고 화면 딱 보면서 따라가면서 이건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고, 이제 시험 전날 정말 빠르게 한번 1속독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받고 남게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밑줄 그을 때 색상은 제가 임의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긋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뭐 연필, 샤프, 뭐 개인의 취향에 근거해가지고 쭉쭉 그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민법 제1조 민사에 대해서 법률, 간습법, 조리 순서 기억하시고요. 로마자 1번. 제1조에 있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 규칙, 조약, 법규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비교할 게 나중에 이제 물권법 가서 민법 제185조를 보면 물권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이거는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죠. 국회가 만든 법률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시고, 밑에 한번 읽으시고,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요 1번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는 기속력만 인정될 뿐이지 법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로마자 2번이고요. 간습법이네요. 거듭된 간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죠. 이 법적 확신을 놓고 봤을 때 법적 확신이 없었을 때가 사실인 간습인데 뒤에 도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해서 헌법 등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했을 때에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간습법상 내용이 헌법 등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됐을 때는 법원 같은 경우가 간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요. 있다입니다. 없다 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밑에 있는 1번 판례하고 연결되죠. 종래, 남성에게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했던 종래 간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 그럼 현재는 성별 관계없이 성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종중원이 될 수 없음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장의원이 조리죠. 현재 조리지 아직까지 간습법 아니에요. 간습법이다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2번에 보시면요. 모 쪽으로 성과 본이 변경된 성년인 경우에는 이제부터 모 측의 조립이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에 보시면 보충적 효력설이죠. 해서 민법 제1조 법문에 충실하게 성문법과 간습법이 충돌되면 성문법에 의한다까지는 기본이고요. 밑에 3번 사실인 간습과의 비교. 법적 확신을 놓고 봤을 때 간습법은
인정되고 사실인 간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 같은 경우는 별개 구별되는 거고요. 기능의 경우도 간습법의 경우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사실인 간습은 각각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에 그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습법은 법규니까 이른바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보는 거고, 사실인 간습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증명이 필요한데 좀 특이한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딱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 혹시 지문에서 사실인 간습이 주어지면서 경험칙도 같이 주어지면 이제 예외로서 직권도 가능하다인데, 우리 같이 사실은 이제 100점 목표가 아닌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특이한 부분을 너무 신경 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5페이지 가시고요.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이 형성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밑에 행사 부분입니다. 형성권 행사할 때는 별도의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취소권 등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 없고요. 재판상 재판 외에 다 가능하다. 2번입니다. 형성권에는요, 조건 기한 따위를 붙일 수 없고 일부 행사하는 것도 안 되고요. 이미 행사하고 난 다음에 철회하는 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항변권 가시면 이제 연기적, 영구적인데 1번 정도 연기적은 일시적이고요. 동의안건,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3번 가실게요. 신의칙입니다. 직권이고 강행 규정이죠. 2번이고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법원칙이다. 로마자 2번 고지 의무입니다. 끊어서 읽으면 되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이 되려면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인정되고, 그 다음 줄에 우리가 많이 했던 아파트 분양 계약할 때 대규모의 공동묘지, 쓰레기 매장 사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회사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되죠. 2번입니다. 채권자는요, 물상 보증인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병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조사해서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구나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옵니다. 다음에 보호 의무도 이미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결론 숙박업자에게 보호 의무 인정되고 여행업자에게도 인정되고 병원에도 인정이 된다까지 하시고, 쬐끔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 이미 1번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1번과 비교해가지고 숙박 말고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기타 부분 가시면요, 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 준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유효한 계약상 청구에 대해서 일부 감축하는 게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예외적으로 너무 부당하게 가다 했을 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신의칙의 수정 기능에 기초해가지고 일부 감축 가능하다. 밑에 4번 보시면 신의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해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계약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이 필요하죠. 없었던이고,
그리고요,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한다까지 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거지 주관적, 개인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없던 게 아니니까 해제 못하고요. 그리고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의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의 경우는 해제할 수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2번 보시면 관련 판례 정리 부분입니다. 해서 신의칙 파트에서 보증계약을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할 수 있냐 물었을 때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는 가능하고, 그죠? 특정 확정 채무의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신의칙에 의한 책임 제한은 둘 다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거의 안 틀리니까 요 위에 있는 내용, 특히 요 부분을 조심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기타 부분 가시면요, 절대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했다 해도 그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사전 변경이 있었을 때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번의 경우도 이 만자를 제가 항상 조심해라. 그래서 신의칙 파트에서 뭐뭐만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판례가 다 쉽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하고 9년 지났고요. 그 상간에 토지의 시가가 상승했다는 것만 갖고 매수인 을리가 갑을 상대해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3번 또 좀 중요한 그런 재심 판례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갑이 대주이고요. 돈을 빌려 쓰는 을이 차주인데, 그래, 내가 6개월 뒤에 너한테 입금해줄게,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을 같은 경우가 부도등이 난 경우 있잖아요. 그럼 갑이 6개월 뒤에 을한테 계좌에 입금을 해줘도 다시 여러분들 을로부터 돈 받기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계속 우리 법이 갑한테 야, 너 그래도 을한테 입금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입금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보시니까 오히려 계약의 합의대로 대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었을 때는 그때 대주갑은 미안한데 난 이한테 입금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 4번 또 했던 거, 약정했던 보수액이 부당하게 가다해서 그 청구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는 적당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신의칙의 수정 기능 또는 수정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로마자 2번에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인데 1번, 2번 둘 다 중요하죠. 1번 판례의 경우는 갑이 아버님이시고 을이 자식인데 을이 이제 무권 대리인의 지위에서 병한테 아버님 X 토지를 매도하고 병 명의로 소유 등 했죠. 그 뒤에 아버님께서 사망하자 을이 갑자기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갑자기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고요. 자, 이번의 경우도 이렇게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가 자기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사실을 모르고 나 니한테 권리 행사 안 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행위. 해놓고 다시 또 뒤에 가서 을이 갑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후행행위. 나 니한테 권리 행사 안 할게 했다가 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죠. 그러므로 을은 갑을 상대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2번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만약에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막아버리면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 등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금아리꼴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국토이용관리법 허가 없었음에 근거한 무효 주장, 증권거래법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신의 측에 의해서 막아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측 위반이 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민법 제5조에 있는 능력에 관한 제도는 거래 안전 도모가 아니라 제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이렇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서 취소를 주장하거나 의사 능력 없음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즉 무효나 취소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실효의 원칙 가시면요. 원래 땅 주인이 갑이었는데 지금 현재 을이에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 을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때 요 소물청 행사가 실효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종전 소유자 갑의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종전 갑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또 그것만 가지고는 소멸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밑에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본래적 의미 건립뿐만 아니라 법인격 남용의 경우도 적용되죠. 그래서 갑이 자기가 돈 쓸 거면서 A 법인을 내세워서 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나 몰라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뒤에 숨어 있었던 배우자 갑에게도 대출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해 의사 등을 말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이 되면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 기억하시고 3번입니다. 공로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중통로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갑자기 땅 주인 갑 같은 경우가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요. 요 4번의 경우도 이제 변리사 시험 문제 기출이거든요. 키워드 좀 아시면 돼요.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른바 유치권에 사실상의 최우선 변제 기회를 악용해가지고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시킨 사건의 경우는 유치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키워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5번입니다. 권리 능력. 사람은 생존하고 있었을 때 되는 거고요. 2번 은근 잘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기를 등록부에 출생했다고 기재했을 때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등록부에 별도의 기재가 없어도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취득하는 거고요. 3번 능력은 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 태아 부분 가시면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입니다. 해서 불상류,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일반적 하면 틀린 지문. 니은번입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의 경우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죠. 간주. 해서 추정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제가 항상 비교해가지고 자주 모의고사 문제 등에서 출제했던 거. 일단 조산. 일단 살아서 출생했으니까 아기가 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이제 가슴 아프게도 사망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산의 경우는 모체 내에서 사망했고 처음부터 출생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책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권리가 생긴 게 없으니까 상속도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태아에게 증여계약에 대한 능력은 부정됩니다. 그리고 태아인 상태에서는요.
법정 대리는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법정 대리인에 의한 징역에만 맞는 것도 허용될 수가 없다까지 확인하시고요. 밑에 1번 가시니까 동시 사망의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죠 해서 한번 나온 김에 다 아시겠지만 동시 사망하고 인정 사망의 경우는 추정의 문제인 거고 실종 선고는 간주의 문제에 해당하죠. 해서 밑에 보시니까 인정 사망의 경우도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제 갑하고 을이 있고 을의 배우자 병사위가 있었을 때 갑하고 을이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경우에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하고 이제 을 사이에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루어질 수 없죠. 다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경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상속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동시 사망 추정의 경우에 대습 상속 사유로서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갑에서 병 사위에게 대습 상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까지 조금 구분해서 이제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다음에 9페이지 가신 다음에요. 권리 능력 상실 사유는 사망이 유일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있었다 해도 이거는 종래 주소지에 한해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뿐인 거지 권리 능력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이번에 보시면 법원 같은 경우는 실종 선고나 인정 사망 등의 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6번에 보시니까 의사 능력이지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획일적 판단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2번 법률적 의미 효과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나 없냐 그 부분까지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리고 2번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일상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의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효과 부분 가시면요. 의사 능력이 흥결됐을 때는 무효입니다 해서 취소 아니에요. 비교할 게 미성년자 같이 제한 능력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성립된 계약은 유효한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무효예요라고 하는 자가 계약할 당시에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고요. 2번 또 중요한 겁니다.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요 단서가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까지만 돌려줘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현존,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까지 다 붙여서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하고 의사 능력이 없자 같은 경우는 요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이다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주제 가시고 원칙 19세가 돼야지 성년자가 되고요. 미성자가 계약 등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항상 명시묵시 다 가능해요. 묵시 가능하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경우는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있다. 그래서 항상 비교했던 게 민법제 109조. 민법제 110조하고 비교해서 얘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고 관련 판례입니다. 미가 당연히 법대에 관여 없이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경락인이 될 수가 없고요. 법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 법대의 동의는 재항변 사유에 해당하죠.
따라서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지 제한 능력자 측에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제한 능력자 측에게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 가시고 A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기만 했을 때는 불리할 게 전혀 없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두 개를 비교하셔가지고 자, 똑같은 증여인데 1번은 부담 없는 일반 증여를 받기만 했을 때는 진짜 권리만 취득하는 거니까 법대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확정적 유효죠. 이거는 확정적 유효. 즉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그런데 부담부로서 증여받는다. 뭔가 하기로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권리만 얻는 게 아니고 의무도 함께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단독으로 했을 때는 민법 제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항상 민법 제6조에 있는 처분허락, 민법 제8조에 있는 영업허락 두 개는 잘 비교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자, 먼저 민법 제6조 처분허락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임의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새로운 법대의 동의 없이도 용돈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민법 제6조에 썼던 처분허락만 가지고 미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을 민법 제8조에 있는 영업허락 그리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지하고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처분허락을 얻었을 경우에는 성년자와 같은 갖게 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또 중요한 판례였죠. 만 18세 미가 법대 허락을 받고 알바를 했습니다. 이 허락이 이제 민법 제6조에 있는 처분 허락이죠. 그리고 월 소득 6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가지고 매매 계약했을 때는 묵시적 처분 허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법 제5조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못하는 건데, 자, 빨간색 할게요. 중요한 게, 요 경우에 취소 못하는 이유는 민법 제6조 때문에 취소를 못하는 거지 신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정리했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칙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8조입니다. 허락, 영업 허락이 있었을 때는 방금 봤던 민법 제6조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되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즉 영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큼은 법대의 동의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요게 이제 민법 제6조하고 차이점이에요. 민법 제6조에 근거한 처분 허락이 있었다 해도 민법 제6조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두 개 잘 비교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2번입니다.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는 철회조, 장래효, 제한 등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한 거를 단골 손님 제3자 병이 몰랐을 때는 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기타의 경우는 읽으면 되죠. 법률 혼을 의미하고 성년 의제해서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때는 성년 의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대리 같은 경우는요,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요. 3번입니다. 제한자도 민법 제140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단독이란 말은 뜻은 법대의 동의 없이, 법대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또 뒤 나오지만 추인이라고 하는 거는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갑 같은 경우가 제한자인 경우에 추인을 할 수 없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4번에 보시면요, 법정 대리인이 아기를 대리해가지고 근로계약하는 것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근로계약했을 때 월급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기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17세가 됐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긴 한데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17세까지도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법대에 보시면 2의 상반행위입니다. 2의 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리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고 특대 선임하지 않고 직접 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2의 상반행위라고 하는 거는 친권자의 이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권자 을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의 친구 병의 채무에 대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항은 이제 친정 오빠인데 이상하게 산인공에서는 친구로 바꾸더라고요. 친정 오빠라 친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아기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는 거는 제3자의 이익이지 친권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친권 남용이죠. 예, 똑같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107조 1항 단서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요 경우는 107조 제2항도 함께 유추가 돼요. 따라서 가령 이제 병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가 됐어요. 내 병이 선의의 정한테 다시 한 번 더 팔았을 경우에 요 정 같은 경우는 민법제 107조 제2항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보호될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제3자 정의 선의 악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는요. 민법 총칙에서는 선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한 자, 즉 정의 악의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어떤 부분에 기초해서 악의인지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진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1번 가셔서 성년 후견을 보실게요. 요건 지속적 결여죠. 결여면 성년 후견, 부족이 아닙니다. 부족했을 때는 한정 후견이다 까지는 절대 이제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요. 충분한 자료가 있었을 때는요. 의사의 감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보고 충분하면 후견 개시할 수 있고요. 요건 부분 가시면 본인 배우자 사촌이고 오촌 아니에요. 오촌 아니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이 아닙니다. 청구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는 개시도 청구할 수 있고 종료 심판도 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본인 의사를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려했는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본인이 반대해도 심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서도 성년하고 한정까지는 본인이 반대해도 본인이 반대를 하도 개시할 수 있고요. 특정 후견의 경우는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요거 꼭 정리해 두시고 로마자 2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이때 이 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별표. 그래서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와 달리 성년 후견인에게는 처음부터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다.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죠. 말고요.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피성년 후견인이 직접 계약을 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분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해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후견인 동의가 있었다 해도 직접 스스로 추인 못합니다. 왜? 이 동의는 역시 무의미하니까.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했다. 10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하셔요라고 했거나 일용품 같이 대가가 크지 않은 행위,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이 내용이 민법 제10조고 비교할 게 이제 피한정 후견인의 능력에 대한 민법 제13조하고 항상 비교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고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 잘 비교가 필요하고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기타 부분입니다. 조금 상태가 좋아진 경우 있죠. 결여에서 넘어갔을 때 부족으로 그 원래 있었던 거 종료하고 다시 이제 한정 후견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들 수 있는데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전부 다 수인 여러 명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한다. 12페이지 가시고 한정 후견을 보시면요. 요건 부족이죠. 그래서 부족하면 한정 후견인, 결여이면 성년 후견. 요건 부분 가시면 똑같아요. 법인의 직권 아니고요. 본인 의사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대했을 때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번에 보시면요. 가령 이제 갑의 와이프 을 되시는 분께서 을이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정 후견 청구를 구했는데 법원이 가만 보니까 갑의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성년 후견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본인 갑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을 경우에는요. 법원이 후견적 입장, 갑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성년 후견 개시를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은 그냥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법원이 당신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한정 후견인 을의 동의를 받고 해라 라고 하는 범위 가령 1억 원 이상 거래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고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위반했을 때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일상 대가가 가도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는 똑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는 종료하고 새로운 개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입니다. 특정 후견, 본인, 배우자, 사촌이고요.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직권사항 아니고요. 2번이 중요하죠. 본인이 반대하면 심판할 수 없다. 내용 부분 가시면 특정 후견일 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조심할 게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는 포괄적 후견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일 때 정하는 거고 4번도 중요해요.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이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5번입니다. 성년 한정 후견 개시할 때 똑같아요. 원래 있었던 거는 종료하고 새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13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민법 제15조 해서 갑이 제한 능력자, 을이 법정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라고 해봅시다. 자, 갑과 거래 행위했던 상대방 병은 한번 끊으시고 갑이 나이가 들어가 가령 성년자가 됐을 때는 갑에게 체고할 수 있고 학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정해서 학답에 대해서 촉구했는데 갑 같은 경우가 그 기간 내에 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이죠. 그럼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이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경우 있죠. 해서 2항에 보니까 갑이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했다. 즉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갑에게는 학답을 촉구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 을에게 학답을 촉구해라.
근데 똑같이 을이 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 그럼 더 이상 취소 못한다. 더 이상 취소를 못한다. 그런데 사망이죠.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다. 그럼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최종 결정권이 없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답을 발송하지 않았을 때도 취소한 것으로 보는 거지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고 16조 보시면 갑이 맺은 계약은 철회의 문제죠. 그래서 계약은 철회의 문제고 단독행위의 경우는 거절의 문제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계약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계약, 철회, 단독행위, 거절. 그럼 다시 1항. 갑이 했던 계약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 병이 철회할 수 있는데 상대방 병이 계약할 당시에 악이었을 경우에는 즉 갑이 제한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는 그르하지 아니하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철회권의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 병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는 행사하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2번입니다. 단독행위의 경우는요. 상대방 병이 행사할 수 있긴 한데 별도의 선의 악의에 대한 별도의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의 거절권은 선의의 병도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의 병도 행사할 수 있고요. 둘 다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항, 2항 철회, 거절 둘 다 추인이 있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 같은 경우인데 1항에 있는 철회라든지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자 갑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봤던 민법 제15조 확답 촉구권의 경우하고 한 번 더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17조입니다. 제한자가 여기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또 포함이 돼요. 해서 능력자 사수를 썼을 때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2항은 미피한정이죠. 그러니까 2항의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해서 미피한정의 경우가 법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뻥치고 했을 때는 똑같이 취소할 수가 없는데 밑에 2번 피성년 후견인은 2항의 경우는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거짓말 친 경우라 해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비교해가지고 미성년자가 했을 때는 취소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피성년 후견인 돌봐주는 성년 후견인에게는 처음부터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계약했을 때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가 있었다고 뻥쳤을 때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2번입니다. 속임수는 적극적인 걸 말합니다. 단순히 저 군대 갔다 왔다, 사장님이다라고 말한 거 정도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옛날 판례인데 신분증을 정교하게 위조까지 했을 때, 그랬을 때 속임수로 볼 수 있는 거고 3번에 보시면 미가 속임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도 이른바 재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상대방 측에서 병 측에서 사술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12번부터는요. 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